어,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법관이시기는 하나 굉장히 좀 보수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수적인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. 사실 보수 정부에서 추천을 해서 대법관이 되시기도 하셨고 뭐 그러다 보니 그런 논란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저는 한 번도 제가 보수다 뭐 진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늘 서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하실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인은 소실에 따라서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 보수 정부에서 추천을 했다 한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.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감히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그 보수 정부에서 좋아할 만한 판결들 그런 소수 의견들을 좀 많이 단 것 같습니다.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릴게요. 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때 소수 의견을 하셨는데 그때도 뇌물수수가 결국에는 처분권의 획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차피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.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객관적으로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다. 그리고 이 말들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공유하였다기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런 판단도 있고 두 번째로 원세훈 그 판결과 관련돼서인데요.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결국에는 그 원세훈 그때 원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소수 의견을 달아주셨거든요. 결국에서 이건 법원에서도 다른 대법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국정원에서 댓글 다는 데 개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수 의견에 이런 단서조항, 그리고 소수 의견을 달아주셨어요.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후보자님께서 정말로 보수주의자가 아니고,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서 좋아할 만한 판결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? 예, 제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이 판결들이 전부 소위 말하는 권력을 잃은 말하자면 그 사회적 약자 이런 입장에서 있는 판결은 우선 이제 뇌물수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뇌물수수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. 우리 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본인이 직접 받으면 뇌물수수, 자기가 아닌 제3자가 받으면 그걸 제3자 뇌물수수라 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. 저는 이 말이 독일에 있고 독일에서 정유라가 탔을 뿐인데 전직 대통령은 거기 독일에 가서 그 말을 한번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습니다. 그 사용이익을 오직 정유라가 누린 말하자면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정유라가 그걸 받아가 했는 그 조항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. 그리고 원세훈 사건에서도 댓글이 당근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. 근데 그 댓글은 전부가 그 전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 그리고 4대강 그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그 법은 국정원법 위반했다고 저도 같이 처벌을 했습니다. 다만 선거법은 어느 후보를 특정해서 지지하거나 해야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. 그것도 우리 판례는 아무 때나 해서 된 게 아니고 후보자가 거의 정해질 무렵에 그 후보를 지지하는 그 근접한 시기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2012년 그 대선이 시작되는 1월부터는 오히려 이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회의 때마다 모아놓고는 예전에도 이 국정원이 그 휘말려서 곤욕을 치렀으니까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그것이 그 피고인이 낸 서류가 아니고요. 검사가 그 압수한 서류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. 그 반면에 이렇게 공모했다는 것은 없다는 걸 원심 판결과 다수 의견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이 팀원들이 댓글 단 사실조차도 원세훈은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제 소수 의견이 아니고 원심 판결과 다수 의견이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는 알겠습니다. 그 말씀 중에 권력을 잃은 약자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사실 권력형 범죄였던 것이 결국에는 약자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. 그 권력을 잃었을 때
이제 증거를 가지고 처벌한다면 할머니잖아 권력을 잃은 사람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 국정농단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뭐 정유라 씨가 뇌물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3자 개입에 대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서 소수 의견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보고 있는 그 보수주의적 시각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됐을 때에는 이렇게 보수주의자처럼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판결이 권력이 없는 이런 판결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권력을 놓친 경우에는 이 판결이 얼마나 그 원군이 되겠습니까? 증거 없이 막 처벌을 할 때 이런 엄격한 증거법이 있어야 그런 그러니까 것이 있을 때 충분히 후보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오해 살 만한 내용도 충분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대해서만 해주시겠다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아니, 네. 저는 오직 이 증거법에 따라서 판결합니다. 네. 예. 그리고 사실 저도 이거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지난 그 대법원장 이 청문회장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렇게 보수주의자라고 정평받는 분들이 우리 헌법을 받들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건국 논란이 계속적으로 터져왔습니다.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이 건국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저도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. 입장은 어떠세요? 예, 입장은 저는 뭐 어떤 특정 입장이라기보다는 너무 그런 근데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는 그냥 뭐 48년 8월 15일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1919년이라고도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데 면밀하기보다는 양쪽을 다 조화롭게 해서 서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원장이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사실 이 논란이 저는 왜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일차헌법부터 다 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일차헌법에도 우리는 임시정부를 개선하자고 돼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게 마치 이념론제처럼 빠졌는데 우리 헌법을 중시한다면 사실 그 임시정부부터 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예, 저도 뭐 정부 수립일과 건국일을 자꾸 어느 고집을 자꾸 할 필요가 없고 폭넓게 우리가 사고를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특별히 뭐 어느 입장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네.